자, 그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일단 우리가 CNN을 다 못 다뤘는데 여기에서 이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딥러닝에서 이제 층이 깊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고 왜 성능이 좋아지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딥러닝은 이제 특히 그 영상 데이터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그 이유는 영상의 특징들은 계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어의 경우도 문자가 있고 문자들이 모여서 단어를 이루고 단어들이 모여서 구와 절을 이루고 구와 절이 모여서 또 문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문장이 모이면 하나의 문맥을 형성하게 되고요. 스토리를 이루게 되죠. 마찬가지로 영상도 픽셀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직선 또는 뭐 곡선 이런 것들을 이루게 되고 직선과 곡선이 모여서 일종의 모양이나 또는 텍스처, 뭐 질감 같은 것들을 또는 디자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이 모여서 어떤 파트를 만들게 되고요. 이 파트가 모여서 어떤 객체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커피 자전거인지 트럭인지 이것을 알려면 일단 그 특징 중에서 그 뭐 원의 모양, 그러니까 즉 뭐 바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이런 직선 형태의 그런 프레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뭐 판넬 모양이 있는지 또는 유리처럼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볼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각각의 원들 중에서도 이제 디자인이나 질감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렇게 원 안에 또 하나의 원이 있다. 마치 타이어에 드럼이 있고 그 드럼을 이제 타이어 고무가 감싸고 있는 그런 모양일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원 안에 어떤 직선들이 얼기설키 이렇게 있는지, 그러니까 자전거의 이제 바퀴 살처럼, 또는 이렇게 원이 그냥 하나만 있는지, 라이트처럼 이제 그런 모양이 있는지, 그리고 사각형은 유리처럼 그냥 매끈한 질감을 갖고 있는 사각형인지, 아니면 메뉴판처럼 뭔가 글씨가 있거나 무늬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별로 만약에 판넬이 있어 그러면 1, 이 영상을 들어갔더니 판넬 같은 게 없네 그래서 0,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원 하나짜리가 있으면 라이트에 해당이 되겠죠. 1, 그 다음에 여기는 없으니까 0, 그리고 바퀴 같은 게 둘 다 있으니까 1, 1, 이런 형태로 각각의 특징들에 대한 그 피처 맵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의 특징 맵을 요 아래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원형들이 요 아래쪽에서 원이 발견되는지, 그리고 몇 개 발견되는지, 그리고 뭐 또는 위쪽에 중간 쪽에 이렇게 유리처럼 매끈한 사각형이 있는지 없는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또 하나의 특징 맵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아래쪽에 바퀴가 그 두 개가 있으면 1, 또는 이렇게 보이는 게 4개 이상 있으면 뭐 2, 이런 형태로 될 수 있을 거고요. 중간에 유리가 있으면 1, 유리가 없으면 0. 그 다음에 위쪽에 이런 지붕들이 있으면 1, 없으면 0.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중간 이제 피처 맵을 또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처 맵들은 아래에 바퀴 8개가 있고 중간에 매끈한 사각형 모양이 있으며 중간에 이런 원형도 있고 지붕이 있으면 1, 아니면 아래에는 바퀴가 2개가 있고 중간에 매끈한 사각형은 없고 지붕이 있으면 2, 이런 형태로 또 하나의 이제 특징 맵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특징 맵을 이렇게 쭉 쌓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트럭 영상이 들어왔다 그러면
원형과 사각형과 직선을 찾고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모든 게 다 있는지 찾게 되면 이것은 트럭이다. 이렇게 맞추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동차를 뭐 구분을 하는 것이 구분을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요 아래쪽 레벨을 low level feature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중간 mid level feature,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high level feature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계층별로 특징을 추출하는 것을 뉴럴넷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는데요. 뉴럴 네트워크의 그 각 레이어마다 계층별 어떤 특징을 추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반 레이어에는 엣지나 텍스처 등의 어떤 특징을 추출하고 또 엣지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특징들이 추출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앞에 레이어에서 추출된 그런 특징들의 조합으로 중간 단계의 특징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 원과 선들에 의해서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죠. 뭐 사람 얼굴의 경우에는 눈이나 코와 같은 어떤 파트의 그런 특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 레벨로 가면 어떤 객체의 모양, 즉 사람의 얼굴의 전체 모양 특징을 추출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층을 여러 개 쌓을수록 더 특징 표현을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려면 층이 더 깊어야 하는 거겠죠. 이제 그 하이 레벨의 특징 맵은 이제 클래시파이어의 그 입력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fully connected layer 형태의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를 또 붙이면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MLP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그 네트워크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구조를 보면 이 앞부분은 우리가 피처 엑스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특징을 추출하는 거죠. 이런 특징들을 추출하는 거고, 이 뒷부분은 이제 클래시파이어 분류기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피처 엑스트랙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건데요.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방법들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특징 추출기하고 분류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특징 추출은 뭐 이를테면 뭐 시프트라든지 또는 뭐 서프라든지 또는 뭐 호그 이런 디스크리터를 이용을 해서 특징을 추출하기도 하고 또는 뭐 판별 분석 방법들을 이용해서 특징을 추출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렇게 추출된 그 특징들을 이제 분류기에 입력으로 넣어서 이 분류기를 다시 한번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딥러닝에서는 이 특징 추출을 이제 여러 층으로 구성을 하고 특징 추출과 분류기를 묶어서 한 번에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입력에서 출력까지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을 그 값을 놓고서 한꺼번에 학습을 하기 때문에 종단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end-to-end running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과정은 이제 앞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그 백프로파게이션, 그 역전파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뉴럴넷이 있는데 입력으로 이렇게 영상이 들어가는 경우에 만약에 이 영상이 200x 200 크기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x 200 크기를 갖는다고 하면 그러면 픽셀이 총 4만 개의 이제 픽셀을 갖는 영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벡터로 표현하면 길이가 4만 차원인 벡터가 이제 입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영상이 보통 몇백만 화소 영상이니까 그 크기를 지금 몇백 분의 1로 줄인 아주 작은 영상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뉴럴넷에 넣으려면 여기에 입력 노드가 4만 개짜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은닉층에 그 노드 한 개가 이렇게 있으면 요 한 개에 연결되는 선이 모두 다, 모든 픽셀이 다 연결돼야 되니까 이게 총 4만 개의 연결선이 있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은닉층에 노드가 만약에 한 100개만 됐다고 해도, 그러면 이 입력으로부터 각각의 첫 번째 은닉층에 있는 노드에 연결된 모든 연결선들, 그 연결선들이 결국은 다 파라미터가 될 거고요. 이 파라미터의 개수는 한 400만 개가 됩니다. 학습이라는 과정은 이 파라미터의 값을 모두 계산해서 확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층이 늘어나고 노드 수가 늘어나면 학습해야 할 그 파라미터의 개수가 감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픽셀 한 개 한 개를 모두 노드에다가 연결하는 것 대신에 필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영상은 그 위치가 달라져도 픽셀들의 어떤 통계성이 크게 바뀌지 않고 지역성을 갖는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입 모양이다 라고 하면 인접한 픽셀들이 모여서 입 모양을 만들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활용을 해서 이 필터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파라미터 집합을 정의해서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필터를 이렇게 빨간색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이제 이 노드에는 이 영상의 전체 픽셀이 다 연결된 게 아니라 필터가 정의한 요 안에 있는 그 픽셀들만 요 노드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시 요 파란색 모양의 다른 필터를 여기다가 또 적용을 하게 되면 다른 노드에다가 또 해당되는 픽셀들만 이제 연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필터 한 개가 있으면 그 영상들은 위치가 달라도 픽셀들의 통계성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필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영상의 다른 영역에도 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값을 하나씩 이제 매겨가는 거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 하나의 모든 픽셀들이 다 연결되어 있었었는데, 그래서 영상 전체 크기만큼 모두 다른 파라미터 값들을 정해야 했는데, 이 경우는 영상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그런 필터 크기의 파라미터 집합이 있고, 같은 파라미터 집합으로 영상의 다른 영역들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개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weight sharing,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개의 필터, 그러니까 하나의 파라미터 집합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값을 구하면 이 전체 모양은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그 공간 필터링을 다룰 때 그 컨볼루션 연산하고 이제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이용해서 그 노드에 그 필터를 정의하고 값을 계산하는 그런 뉴럴넷을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CNN은 일단 뉴럴넷의 한 종류이고요. 그런데 그 특성이 지역적인 연결성과 그 웨이트 쉐어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사용하면 연산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크기가 100 x 100 x 3짜리 그런 입력 영상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3은 우리가 보통 그 컬러 영상이 그 RGB 3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각 채널별로 영상 크기만큼의 픽셀 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러면 영상은 100 x 100 x 3짜리의 그 어떤 볼륨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fully connected layer로 구성된다고 하면 한 개의 뉴런에 100 곱하기 100 곱하기 3 3만 개의 파라미터를 정의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 필터를 정의하면 이 필터 크기는 여기가 5x 만약에 이 3짜리 이런 필터를 정의한다면
이제 한 개의 뉴런에 연결된 그 구역은 이제 총 5 곱하기 5 곱하기 3, 이제 75개의 파라미터만 이제 정의를 하면 되는 거죠. 한 개의 뉴런이 연결된 이 구역을 우리가 그 리셉티브 필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에 만약에 200개의 뉴런이 있다. 200개의 뉴런이 있다면 각 뉴런마다 3만 개의 파라미터 집합이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5 곱하기 5 곱하기 3, 75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필터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뒤쪽으로 쭉 이렇게 쌓습니다. 그러니까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여기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쌓았잖아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이 뒤쪽으로 쌓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다음 레이어에서의 그 뎁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같은 필터, 그 같은 그 파라미터로 영상을 그 컨볼루션 레이어에 했던 것처럼 쭉 영상을 훑으면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면이 생기게 되겠죠. 면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은 필터에 의해서 생긴 요 면, 이것을 우리가 피처 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필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쪽으로 뒤쪽으로 쌓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면들이 요 뎁스만큼 쌓여서 결국에는 그 다음 레이어에서도 이렇게 볼륨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는 아까 100 곱하기 100 곱하기 3 곱하기 200개 이만큼의 파라미터가 지금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5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200이니까 4000분의 1로 이제 줄어들게 된 거죠. 이렇게 층마다 어떤 필터의 개수를 설정하고 학습을 진행해서 나온 그 필터들이 이제 파라미터들의 집합이니까요. 그 학습된 결과가 되겠죠. 그 필터를 시각화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로우 레벨에서는 여기 이제 로우 레벨에서는 각 방향별로 여러 종류의 그 선 같은 그런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필터들이 학습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필터인 경우에는 요 세로 방향의 어떤 엣지들, 직선들을 이제 추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 레이어에서 나오는 그 중간 레벨과 하이 레벨에서는 이렇게 지느러미나 그 비늘 등의 어떤 패턴이나 또는 객체의 모양 같은 그런 패턴을 추출하는 필터들이 학습이 될 겁니다. CNN에는 또 풀링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풀링 레이어는 보통 컨볼루션 레이어 뒤에 배치를 하고요. 정보 손실을 줄이면서 어떤 피처 맵을 다루기 좋은 크기로 줄이기 위해서 피처 맵의 값들을 묶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묶는 방법은 우선 그 묶을 단위, 얼마만큼의 그 피처들을 한 번에 묶을 것인가 그 단위를 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서처럼 이게 이제 특징 맵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제 특징 맵이 4x4가 되겠죠. 이때 그 묶음의 단위를 2x2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스트라이드를 2로 하면 이렇게 한번 묶고 두 칸 가서 또 한번 묶고 또 두 칸 가서 한번 묶고 한번 묶고 총 4개의 이제 묶음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각 묶음마다 어떤 대표값을 정하는데요. 그 대표값을 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 맥스 풀링 방법이 있고요. 맥스 풀링 방법은 이 묶음 중에서 가장 값이 큰 것을 그 묶음의 대표값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묶음에서는 6이 제일 크니까 6이 나왔고 이 묶음에서는 9가 제일 크니까 9, 여기서는 4가, 여기서는 5.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4x4에서 2x2짜리로 이렇게 크기를 이제 줄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하나의 지역에서 가장 강한 신호를 그 대표로 이제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한 특징을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 이제 그림에서처럼 강아지가 영상마다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도 풀링을 통하고 나면 강아지를 대표하는 특징 값은 이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강아지라는 모양의 그 특징을 대표하는 요 5라는 값이 살아남게 되고, 강아지가 밑에 있더라도 요 5라는 게 살아남게 되고, 강아지가 밑에 있어도 5라는 그 값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체 이동에 강인한 그 특징 값을 얻을 수 있고요. 또 특징 맵의 크기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맥스 풀링 외에도 또 이곳에 어떤 그 평균 값을 취해서 여기 값에다 매겨주는 그런 에버리징 풀링도 있고요. 그 풀링 방법은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그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보통 맥스 풀링을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 CNN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그 영상이 들어오면 그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비선형성이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컨볼루션을 하고 액티베이션 그 펑션 적용하고 그 풀링은 컨볼루션 레이어마다 항상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뭐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풀링을 하기도 하고 또 컨볼루션 하고 또 액티베이션 넣고 또 중간에 풀링 한번 넣고 이렇게 풀링을 거칠 때마다 그 특징 맵의 이제 크기가 작아질 거고요. 그리고 컨볼루션을 할 때도 우리가 그 가장자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필터의 크기에 따라서 그 결과들은 계속 크기가 작아지죠. 그래서 뒤쪽으로 갈수록 특징 맵들은 점점 작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 특징 맵들을 쭉 벡터로 나열한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연결해서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입력 영상에 대한 그런 종류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딥러닝은 앞서 보신 것처럼 그 파라미터 개수가 무척 많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버피팅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웨이트 쉐어링을 통해서 그 기본적으로 파라미터의 개수를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비해서 확연하게 이제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오버피팅을 방지하려면 데이터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이제 임의로 더 늘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데이터를 새로 수집하는 데에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이미 확보한 그 영상들을 좌우 또는 상하로 쉬프팅 하기도 하고 또 노이즈를 주기도 하고 또 회전도 시키고 이러면서 그 데이터의 개수를 임의로 늘리는 그런 데이터 증강법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있으면 랜덤하게 그 일부의 그 연결선들을 막 이렇게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이제 임의로 막 제거를 하는 거죠. 랜덤하게. 그렇게 학습을 하는 그 드랍아웃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또 loss 펑션에 어떤 그 regularization 텀이라는 그 정규화 텀을 붙여서 그 웨이트가 그 과하게 학습되는 거,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과하게 학습되는 거, 이게 이제 오버피팅이라 그랬었잖아요. 그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또 많은 데이터로 이미 학습된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와가지고 작은 규모의 이제 데이터셋에다가 적용하는 그 트랜스퍼 러닝, 그 전이 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영상 분야에서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가 그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그 학습을 한 그런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트랜스퍼 러닝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딥러닝 기술을 보다 보면 이제 백본 네트워크라는 말들을 종종 보게 될 건데요. 뭐 예를 들면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뭐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처음에 그 개발이 된 거인데, 앞에 어떤 CNN 레이어들이, 그러니까 전체 모델 안에서 보면 CNN 그 레이어들이 있고 여기 이제 이미지가 들어간 거겠죠. 그 다음에 그 CNN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나온 그 피처 맵을 입력으로 하는 어떤 fully connected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fully connected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어서 여기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아웃풋에 구분하고자 하는 그 클래스 정보들을, 클래스 수만큼 이제 노드를 놓고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CNN 레이어를 통해서 일종의 그 이미지 자체의 어떤 속성들을, 피처들을 이제 추출을 하게 되고, 그 추출된 피처들을 가지고서 플릿 커넥티드 레이어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딥러닝은 애당초 처음부터 여기하고 여기를 그 아웃풋과 인풋과 아웃풋을 넣고서 그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학습은 전체로 이루어지지만 그 학습된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보면 영상의 특징을 추출하는 CNN 레이어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학습을 한 번에 하는 거지 안에 있는 층들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이 일종의 피처 익스트랙터가 되고, 여기가 뒷부분이 클래시파이어가 될 텐데, 이 앞부분만 딱 떼서, 이 앞부분의 역할은 영상으로부터 어떤 일반적인 속성을, 특징을 추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만 딱 떼서 가지고 오고, 요 뒤에다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위치에다가 만약에 어떤 그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단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태스크를 하는 그 네트워크를 여기다 뒤에다 붙여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요 피처 익스트랙터의 역할을 하는 요 네트워크를 우리가 백본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요 백본 네트워크는 기존에 좋은 성능을 보여왔던 그런 네트워크에서 뭐 가령 레지넷이라든가 VGG 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네트워크 모델에서의 요 앞부분만 딱 떼와서 이제 사용을 할 때, 그때 어떤 백본을 사용했냐, 레지넷 백본을 사용했다, VGG 백본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다양한 비전 태스크의 피처 익스트랙터로 사용하는 그 네트워크의 부분을 우리가 백본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딥러닝 네트워크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용량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야지 학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대용량 데이터가 뭐 이를테면 그 이미지넷이라든가 그런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를 가지고서 거대한 어떤 그 딥한 그런 네트워크를 일단 먼저 학습을 하고, 근데 그 학습을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으로 학습을 했다 그러면 이미지넷은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1200만 장의 영상이 담겨 있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에서는 문제의 이제 클래스가 이 1000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클래시파이어는 다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먼저 이미지넷을 가지고서 학습을 한 그 모델을 일종의 초기값으로, 네트워크의 초기값으로 사용한 다음에 이제 이 프로블럼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 소규모 데이터가 되겠죠. 그 소규모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미지넷을 가지고서 학습된 그 웨이트를 초기값을 갖고서 다시 그 재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의 재학습은 소규모 데이터 가지고서 정교하게 내 문제에 맞게 튜닝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원래 이미지넷으로 학습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그 응용 도메인에다가 이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트랜스퍼 러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벤치마크 데이터셋, 뭐 이런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된 것을 가지고 와서 구체적인 사용자의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세세하게 학습하는 것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NN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 그 모델들이 그 제한이 되어 왔는데요. 초창기에 이제 잘 알려진 그런 모델로는 그 르넷이나 또는 알렉스넷 등이 있고요. 그 후에도 되게 다양한 모델들이 나왔는데, 이제 층을 이제 더 깊게 한 구글넷에서부터
또 거의 이제 매년 구글에서 또 새로운 버전들을 내놓았고요. 뭐 인셉션 V2, V3, V4, 그다음에 엑셉션 이제 다양한 그 모델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출시를 했고요. 또 층을 깊게 해도 그 그레디언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레지듀얼 러닝을 제한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을 한 건데요. 그 레지넷이 이제 2015년에 그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발한 그 VGG 넷도 이제 많이 그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그 외에도 뭐 경량화된 어떤 그 딥러닝 모델인 그 모바일 넷이나 또 이피션트 넷,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네트워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VPR 2018년에 SENet이라는 게 이제 제안이 됐는데 이 SENet이 그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아주 우수한 그 성능을 보였는데 이 SENet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이미지넷 챌린지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고 왜냐하면 이 성능이 이제 충분히 그 이미지넷에 대해서는 더 성능을 높이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제 성능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이미지넷은 일단 이 SENet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뭐 어떻게 보면 그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분류 문제에 대해서는 정복을 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SENet은 그 이제 스퀴즈라는 것과 익사이테이션이라는 것을 같이 결합을 해서 앞에 있는 S와 E를 따서 SE 그 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상이 있으면 그 채널 간의 어떤 중요성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성능을 높인 모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SENet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그 이미지넷 챌린지 IRS VRC는 이제 그 마무리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캐글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컴피티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CNN의 종류들이 이렇게 쭉 많이 그 이외에도 뭐 댄스넷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들이 새로 나왔고 경량화된 네트워크들도 이렇게 많이 있다 정리를 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 딥러닝 중에서 이제 CNN의 그 영상에서 특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CNN의 그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일단 다뤘고요. 자, 여기까지 딥러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